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상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 DLMath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딥러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오토인코더와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약자로 VAE라고 하는데요.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오토인코더에 비해서 내용이 더 복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딥러닝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는 자주 등장하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는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델들과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것은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 있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는 거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오토인코더부터 간단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오토인코더가 있는데 그 오토인코더의 인코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오토인코더의 인코더는 어떻게 했죠? 여기 레턴 벡터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사용했던 그림인데요. 이게 오토인코더의 기본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인코더를 통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레턴 벡터를 만들어내죠. 여기 레턴 벡터가 여기서 말하는 G값이 됩니다. 그래서 오토인코더가 만들어내는 이 레턴 벡터는 각각 애트리뷰트 값들이 싱글 밸류가 되는 그런 레턴 벡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오토인코더의 디코더 역할은 뭐냐면은 여기 레턴 벡터에 있는 각각의 애트리뷰트 안에 있는 그 값들을 가지고 다시 오리지널 인풋을 리컨스트럭트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들을 통해서 디코더가 이 리컨스트럭티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이 인풋을 다시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토인코더의 목적은 뭔가요? 이 오토인코더의 목적은 이 아웃풋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풋을 이 아웃풋으로 리컨스트럭션 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 레턴 벡터 있죠? 이 레턴 벡터는 뭔가요? 인풋을 로우 디멘전으로 압축을 한 그런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토인코더에서는 이 컴프레스드 레턴 벡터를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멘전이 큰 인풋을 디멘전이 훨씬 작은 이 로우 디멘전al 레턴 벡터로 만들어서 이것을 다른 알고리즘의 인풋으로 사용함으로써 여러가지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토인코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컴프레스 레턴 벡터를 만들어내는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토인코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이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는 사용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와 오토인코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는 그 안에 인코더가 이 오토인코더처럼 하나의 레턴 벡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두 개의 레턴 벡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여기 mean, 평균에 관련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여기 표준 편차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각각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정확히 두 개의 값들을 만들어낸 거겠죠. 두 개의 벡터이기 때문에 정확히 두 개의 값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중에 하나의 값이 여기는 평균과 관련된 값이고 또 다른 값 하나가 여기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여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고 있으면 그 분포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토인코더는 각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하나의 실수값인 싱글 밸류를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는 각 애트리뷰트에서
하나는 평균, 하나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나타내는 두 개의 값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값으로 실제로는 각 애트리뷰트마다 이런 가우시안 분포 하나씩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토인코더는 레턴 벡터 하나를 만들어낸 것이고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는 레턴 벡터를 두 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에서 보면은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는 인풋이 하나 주어지면은 이 인코더에서 두 개의 벡터를 만들어내죠. 평균과 표준 편차에 관련된 두 개의 벡터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가 오토인코더와 달리 이렇게 두 개의 레턴 벡터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오토인코더는 각 애트리뷰트마다 싱글 밸류를 만들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에서는 각 애트리뷰트마다 여기 있는 포스트리어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인풋이 주어졌을 때 여기 G값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분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포스트리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처럼 각각의 X라는 인풋에 대해서 이 G에 대한 분포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기 각각의 G에 대한 분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포스트리어 디스트리뷰션 이것을 직접 계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인풋에 대해서 인풋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여기 각각의 애트리뷰트 있죠? 거기에는 이 G값들이 이 인풋 데이터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한 분포가 상당히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잡한 분포를 실제로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이 포스트리어 디스트리뷰션 PGX에 대해서 이것을 근사치로 계산을 할 거예요. 어프락시메이션을 취할 겁니다. 그런데 그 어프락시메이션을 취하는데 어떤 것으로 할 거냐면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다루기 가장 쉬운 분포 중에 하나가 가우시안이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우시안 정규 분포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우시안 정규 분포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스트리어 디스트리뷰션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훨씬 더 다루기 쉬운 대표적으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루기 쉬운 분포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해서 구하는 것, 그런 방법을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토인코더 앞에 베리에이셔널이 붙은 것은 이 이유 때문에 붙습니다. 이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에서는 이 각 애트리뷰트 안에 있는 이 포스트리어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있는데 이 포스트리어 디스트리뷰션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찾지 않고 이것을 잘 근사할 수 있는 어프락시메이션을 할 수 있는 여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대신 어프락시메이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찾는단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기에 있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는 이 두 개의 레턴 벡터를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의 인코더 파트에서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 그림에 있는 이것과 이거를 나타내죠. 그러면은 왜 굳이 여기 레턴 스페이스를 여기 벡터로 하지 않고 디스트리뷰션으로 할까요? 훨씬 더 복잡한데 왜 이 과정으로 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이 레턴 스페이스를 이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 디스트리뷰션에서 저희가 샘플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분포를 잘 따르는 이 샘플드 레턴 벡터를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값이 있으면 이것을 따르는 분포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저희가 샘플로 이런 레턴 벡터들을 많이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샘플드 레턴 벡터 하나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저희는 디코더를 통해서 하나의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샘플드 벡터 여러 개 있으면은 저희는 이제 이 아웃풋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설명처럼 여기 디코더는 어떻게 하는 거죠? 각각의 샘플 하나하나에 대해서 인풋을 리컨스트럭트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레턴 디스트리뷰션에서 저희가 샘플을 해서 벡터를 얻는데 그 레턴 벡터를 만약에 100개를 얻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각 100개에 대해서 저희는 100개의 아웃풋을 얻을 수가 있겠죠? 100개의 리컨스트럭티드 아웃풋을 얻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100개의 리컨스트럭티드 아웃풋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 인풋을 다시 재현한 거잖아요. 그죠? 재현했는데 그런데 여기 100개 샘플이 다 조금씩 다르죠? 그 말은 이 샘플들에 의해서 리컨스트럭트 됐던 이 아웃풋 100개도 약간씩 모양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오토인코더에서는 하나의 인풋이 주어지면은 그것을 인코딩해서 레턴 벡터를 하나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디코드를 통해서 하나의 아웃풋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의 인풋에 대해서 정확히 하나의 아웃풋만 나왔는데 그런데 이 베리셔널 오토인코드는 어떤가요? 하나의 인풋에 대해서 인코딩을 시키면은 확률 분포가 나오는 거죠. 그 확률 분포에서 저희가 샘플링을 하나를 해서 디코드에다 넘기면은 하나의 아웃풋이 나옵니다. 그런데 샘플링을 저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한다면은 여러 개의 아웃풋이 다시 리컨스트럭트 될 거예요. 그 말은 인풋과 유사한 그런 아웃풋들을 저희가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베리셔널 오토인코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인풋과 유사한 많은 데이터들을 제너레이트 할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리셔널 오토인코더를 저희가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데이터들을 생성하고 싶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지으면 오토인코더는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그러니까 인풋 데이터의 디멘전을 더 줄여서 컴프레스드 레턴 벡터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베리셔널 오토인코더는 이 레턴 스페이스를 확률 분포로 만들어서 거기에 랜덤 샘플링을 이용해서 인풋과 유사한 많은 종류의 데이터들을 생성하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베리셔널 오토인코더는 여기 인코더 파트는 프로바빌리스틱 인코더가 되겠죠. 그리고 디코더는 제너레이티브 디코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베리셔널 오토인코더라는 것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지금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인풋 데이터를 직접 바꾸는 거였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제가 인풋 데이터를 직접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에서 하는 건데요. 간단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은 뭐였죠? 이 이미지를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것도 있었죠. 로테이션을 통해서 약간씩 그림을 회전시키는 것도 있었잖아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인풋 데이터에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그림 자체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었죠. 단순히 픽셀의 위치에 값만 좀 바꾸기 위해서 살짝 이동만 한 거였잖아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각 픽셀마다 그 픽셀 값들을 약간씩 바꾸어서 그래서 그림의 변화를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실제로 데이터를 많이 바꾼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데이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이 오토인코더에서 찾은 이 레턴 벡터를 살짝 바꿔본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오토인코더의 레턴 벡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각 애트리뷰트들이 싱글 밸류 실수값들인데 이 실수값들을 약간씩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앞에서 했던 이것과는 상당히 다른 종류의 변화를 준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에 여기서는 픽셀 단위로 뭔가 변화를 줬다고 한다면은 여기에서는 어떤 거죠? 이 레턴 벡터 안에 있는 이 애트리뷰트들, 이것들은 피처를 말하잖아요.
피처의 변화를 살짝씩 준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럼 이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레턴 벡터에 있는 각 애트리뷰트 값들을 약간씩 변화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기 각각 피처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피처들을 조금씩 바꾼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스킨톤을 이것보다 조금 더 높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스킨톤이 조금 어두워지겠죠? 여기 헤어 컬러를 조금 더 작은 숫자로 바꿔주면은 이 사람의 머리 색깔이 조금 더 밝아질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게 바꾸는 거죠. 인풋 데이터에 어떤 퓨처를 사용해서 약간씩 변화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들어진 데이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토엔코더에서 만들어진 이 레턴 벡터의 경우 여기 있는 각각 애트리뷰트 안에 있는 이 값들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바꾸어도 여기에 저희가 사용할 만한 그런 데이터가 생성이 될까요?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값을 조금만 잘못 바꾸면은 전혀 이상한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레귤러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귤러리티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좋아 보이지만 여기 있는 레턴 벡터의 값을 직접 변화를 주는 것으로 인해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은 실제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여기 있는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고,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에서는 이제 여기 레턴 벡터가 있는 자리에 레턴 디스트리뷰션을 대신해서 집어넣어서 이 디스트리뷰션 안에서 샘플링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의 인코더 파트에서는 오토인코더에서처럼 이 싱글 포인트 G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 포스티어 디스트리뷰션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기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이 포스티어 디스트리뷰션 자체는 단순한 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말은 이것을 제가 직접 계산하거나 다루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인트랙터블 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포스티어 디스트리뷰션이 인트랙터블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저희가 찾지 않고 이것을 근사치로 찾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사치로 계산하는 것을 저희가 베리에이셔널 포스티어로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베리에이셔널 포스티어는 훨씬 간단한 것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야 제가 다룰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많이 쓰는 것이 여기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정규 분포를 사용해서 이것을 어프락시메이션을 할 겁니다. 이런 방법을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라고 부릅니다.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는 통계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더 이상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포스티어 디스트리뷰션을 이런 식으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저희가 어프락시메이션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 어프락시메이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아내는 것을 저희가 네트워크로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베리에이셔널 포스티어 밑에 인덱스로 세타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이 말은 저희가 네트워크로 이것을 구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세타는 파라미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로 이것을 바꿔 말하면 여기 있는 이것을 구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인코더 네트워크는 이제 이건데, 이것은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아웃풋으로 꺼내야 되는데, 그 말은 바꿔 말하면은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아웃풋으로 꺼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의 인코더 네트워크는 아웃풋으로 여기 평균과 편차를 나타내는 두 개의 레턴 벡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것을 만드는 과정을 밑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토인코더와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가 있는데 양쪽 다 이렇게 인풋이 들어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토인코더는 인코더를 통해서
레턴 벡터를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베리셔널 오토 인코더는 이제는 인코더가 아웃풋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확률 분포였죠. 그러니까 이것을 probabilistic encoder라고 부르고 그것을 제가 Qset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웃풋으로 여기 return distribution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이 normal distribution을 나타내는 거죠. 그 말은 저희가 이것과 이것을 인코더가 아웃풋으로 꺼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토 인코더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여기 return 벡터를 그대로 가져다가 디코더에다 넣어주면 어떻게 됐죠? 여기 reconstructed 아웃풋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에서는 이제 이 분포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의 샘플을 먼저 구하는 거죠. 그래서 샘플드 레턴 벡터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제너레이티브 디코더를 통해서 이것을 보내게 되면은 이제 리컨스트럭티드 아웃풋이 나오는데, 그것은 인풋을 다시 재현한 건데,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샘플을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만들어진 아웃풋도 인풋을 리컨스트럭션 한 거지만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림에서 보면은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의 레턴 스페이스는 이렇게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스페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 퓨처마다 이런 확률 분포들이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샘플링을 할 때 만약에 여기 이 샘플링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여기 빨간색 점들을 각 퓨처의 디스트리뷰션에서 저희가 하나씩 샘플링을 할 거예요. 그럼 그 값들이 지금 여기에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값을 가지고 디코더는 하나의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 또 다른 샘플을 구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분포에서 또 다른 이 값들을 샘플링을 해야 되겠죠. 각각 퓨처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값들이 또다시 샘플링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샘플링을 한 이 값을 가지고 이번에도 디코더로 보내게 되면은 이번엔 다른 종류의 이미지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두 샘플을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헤어 컬러가 0.48인데 여긴 0.63으로 조금 더 어두워졌죠. 그러니까 헤어 컬러가 좀 더 어두워진 그림이 되는 거고, 한번 여기 에이지를 볼까요? 나이를 보면은 여기 위에가 조금 더 적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젊은 사람이 그려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샘플링을 한 거에 대해서 그 샘플링하는 레턴 벡터에 맞게끔 아웃풋을 만들어내는데, 그 아웃풋들은 샘플마다 조금씩 변화가 생긴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그림들을 이제 제너레이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언급할 내용은 여기 input x가 주어지면은 이 인코더, 프로바빌리스틱 인코더, 이것은 이 인풋에 대해서 여기 평균과 표준 편차 값을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여기서 평균과 표준 편차는 제가 직접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균과 편차를 직접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균과 편차를 나타내는 이 값을 이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평균과 편차를 나타내는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여기에 있는 이 포스티어 디스트리뷰션을 잘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 있도록 여기 평균과 편차를 만들어내도록 학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어떤 데이터들에 대한 평균값과 편차값을 직접 계산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네트워크의 로스 펑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가 아웃풋으로 여기 평균과 표준 편차, 이것을 아웃풋으로 꺼내는 것만 만들었죠. 그리고 평균과 편차를 이걸로 갖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해서 그것을 디코더로 보낸다는 것만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만 해서 네트워크를 구현하게 되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이 레턴 스페이스는 실제로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샘플을 하나 얻을 텐데,
이 샘플을 디코더로 보내서 저희가 디코더로 보내서 아웃풋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아웃풋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은 이 아웃풋이 인풋하고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 거예요. 이 값이 인풋하고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만약 만든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 베리셔널 오토 인코더의 인코더 파트는 이것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있는 평균을 기존의 오토 인코더에서 만들었던 레턴 벡터 값 있죠? 이 집값으로 바로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편차를 0으로 만들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잘 구현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웃풋은 인풋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에 있는 것처럼 이 네트워크는 단순하게 이 평균 값은 스탠다드 오토 인코더의 레턴 액티베이션 있죠?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레턴 벡터 G를 말합니다. 이 값으로 만들면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표준 편차를 0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여기에는 이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줄이기에 매우 용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는 이 레턴 스페이스에 있는 포스처 디비전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분포를 통해서 샘플링을 다양하게 해서 여러가지 데이터를 생성하고 싶은 게 목적이었죠. 그런데 정작 여기 있는 표준 편차 0이 되면은 샘플링을 해도 거의 여기 G값에 있는 것만 나오지 거의 변화가 없게 되겠죠. 샘플링 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말은 다양한 아웃풋을 만들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 있는 편차가 어느 정도 큰 값이 되어져야만이 샘플링을 할 때 다양한 값들을 샘플링을 하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아웃풋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로스 펑션을 약간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를 준 로스 펑션이 기존의 오토인코드의 로스 펑션과 여기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붙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로스 펑션에서는 뭐가 추가되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기존의 오토인코드에서 사용했던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있죠. 당연히 이 값을 제가 줄여주는 쪽으로 학습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쪽으로 가야만이 이것이 오토인코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리컨스트럭션 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기 인코딩, 디코딩, 그러니까 어떤 인풋 이미지를 인코딩을 시켜서 레턴 벡터를 만들고, 그것을 디코딩을 시켜서 다시 인풋 이미지를 재현한 그런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것을 잘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작게 만들도록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오토인코드의 로스 펑션이 됩니다. 이번에 두 번째 조건이 추가가 되는데, 이 두 번째 조건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표준 편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0으로 가는 걸 막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여기 두 번째 조건에서는 제가 학습하는 레턴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있죠. 이것을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아야 되는데, 이 편차가 0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이 값을, 이 분포를 따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1이 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평균은 0이 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이것을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은 실제로 여기 레턴 스페이스를 만들어 놓은 그 레턴 레이어에서만 적용되는 거죠. 여기 이 디스트리뷰션은 레턴 스페이스를 만들 때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 레턴 스페이스가 이 레귤러리티를 만족하게 됩니다. 레귤러리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베리셔널 오토인코더의 이 로스 펑션은 리컨스트럭션 에러 이거죠. 이것을 미니마이즈 시켜야 되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여기에 learned return distribution인 이것이 이 분포를 따르게 하도록 하는 이 텀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있는 것처럼 리컨스트럭션 텀이라고 하고, 또 여기 추가된 텀을 여기 있는 것처럼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저희가 전에 레귤러라이제이션에서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기존에 여기 로스 값이 있고 웨이트가 오버피팅이 된 것을 막기 위해서 추가로 여기다 텀을 더하는 것을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에서 보면은 이 기호가 있는데, 이 기호는 여기서 말하는 KL 다이버전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KL 다이버전스는 쿨백 레귤러 다이버전스를 말하는 건데요. 이것은 두 개의 확률 분포가 이렇게 있다면 그 두 확률 분포 사이에 차이를 나타내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공식으로는 이 공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 공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오늘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KL 다이버전스는 P라는 확률 분포와 Q라는 확률 분포 사이를 비교를 하는 것인데, 이 두 확률 분포가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이 KL 다이버전스 값은 작아지고 두 확률 분포가 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이 값이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P하고 Q가 같은 확률 분포를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P하고 Q가 같은 분포를 갖게 되면 이 값이 1이 되죠. 그 말은 이 값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KL 다이버전스 값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확률 분포가 있다고 할 때 이 KL 다이버전스 값은, 그래서 이 KL 다이버전스 값은 이것이 점점 이렇게 이동해서 P하고 Q가 유사해지면은 이 값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것을 로스 펑션으로 잡았다는 말은 이 KL 다이버전스 값을 줄이려면은 결국은 이 분포하고 이 분포가 점점 유사해져야만이 이 값이 작아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스 펑션에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더 추가를 해서 이 값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은 이 분포가 점점 이것을 닮아간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실제로는 평균값이 조금 더 0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표준 편차가 점점 1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이 레턴 스페이스가, 이 레귤러리티가 더 좋아집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스 펑션은 여기 있는 이 베타가 지금 하이퍼 파라미터인데요.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잘 조절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 리컨스트럭션 텀을 키우고 이것을 작게 해서 이 부분을 더 중요시 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베타 값을 크게 해서 이 부분을 더 중요시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드 오프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용을 더 추가한다고 하면은, 이 모델을 트레이닝을 할 때 저희는 각각의 웨이 파라미터들을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이 리컨스트럭션 에러 텀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 y햇을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아웃풋이죠. 이것을 계산할 때 오토인코드에서는 디퍼런셜 펑션들로만 계산을 했지만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중간에 단 한 번이긴 하지만 랜덤 샘플링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죠. 레턴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드 레턴 벡터를 골라낼 때 그때 랜덤 샘플링을 한번 하잖아요. 근데 랜덤 샘플링을 하는 것은 디퍼런셜 펑션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라디언트를 직접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이 백프로파게이션을 직접 쓸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를 구현할 때에는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리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여기에서 샘플링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레턴 벡터 하나를 샘플링을 하는 건데 여기서 직접 하지 않고 샘플링을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샘플드 레턴 벡터를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여기 샘플드 레턴 벡터를 이렇게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평균이 0이고 편차가 1인 여기에서 샘플링 한 거죠. 평균이 0이고 편차가 1인
그런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값인가요? 이것은 지금 이 값에다가 시그마를 곱했기 때문에 평균은 0이고 편차는 시그마인 그런 샘플이 됩니다. 그 값에 제가 뮤를 더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평균이 뮤가 되고 편차가 시그마인 그런 분포에서 샘플링한 값이 됩니다. 즉 여기서 샘플링한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샘플링하는 방법을 약간 바꿉니다. 이것을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이라고 하는데, 이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을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여기서의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제너레이티브 모델 알고리즘인 베리셔널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기본 구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